자, 오늘 기다리시던 FOMC가 나왔는데요. 종합해서 평가하자면 우려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번 FOMC 때 비둘기로 비춰서 시장이 급등하는 바람에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화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에피소드 겪었던 파월이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왔다. 시장에 조금이라도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비둘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디펜스를 했다. 철벽 방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명서부터 짧게 보자면요. 두 가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항상 단골처럼 나오던 이 뱅킹 시스템, 사운드 앤 리질런트 이게 사라졌다. 지난해 초 SBB 사태 이후로 약방에 감초점 들어갔던 뱅킹 시스템이 건전하다. 이 내용이 통삭제되어 버렸다. 이 얘기는 연준이 보기에 은행 시스템 건전은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굳어졌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 문장, 이번에 새로 삽입된 이 문장입니다. 위원회는 인플레가 2%를 향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확신이 커지기 전까지는 이 목표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문장은 그러니까 파월이 기자회견 내내 얘기하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FOMC 그때 관통했던 단 하나의 문구, 파월의 얘기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죠. 물가가 2% 도달하기 이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사실 너무 당연하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파월이 바보인 거죠. 고금리를 유지해서 경제를 완전히 죽여놓고 그 다음에 되살리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죠. 우리가 왜 샤워실에 바보라고 하잖아요. 냉수 틀었다 온수 틀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은 당시에도 2% 도달하기 전에 물가가 금리 내릴 수 있다고 한 것은 지극히 어찌 보면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였어요. 하지만 이게 맥락 없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거를 그냥 조기 금리 인하로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증시가 날아오른 거죠. 이날 그래서 파월 의장은 비둘기적으로 보이려는 답변 자체를 극도로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그가 반복한 것은 연준의 이중 책무, 즉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연준은 인플레 2% 향해 갈 것이다. 이 멘트의 그냥 지속적인 메아리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째, 파월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파월은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인플레가 갑자기 추세를 바꿔서 급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고 질의응답에서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가 2% 웃도는 상황에서 고착화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안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플레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지만 여기서 자칫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되겠다. 완전히 망하는 사태가 올 수 있겠구나. 이 고민을 가장 크게 하고 있다. 왜냐? 지난번 FOMC 때 정말 원론적인 입장에서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로 주식을 완전 너무 올려버리니까 이게 총수요를 다시 자극해서 인플레를 끈끈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더라. 파월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무부여를 하는지는 파월 스스로도 몰랐다. 미처 몰랐다. 따라서 파월은 스스로가 문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위대한 연준의 업적이 막판에 꺾일 수 있다. 잘해왔는데 막판에 이를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정말 2.5도 아니고 2.4도 아니고 2.1도 안 됩니다. 2%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는 입조심을 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하다. 질문 중에 단기 비율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파월이 그 답변을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3월일 가능성은 작다. 지금 상황에서 미뤄볼 때 당장 다음 FOMC 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QT는 3월부터 본격 논의하겠다. 이번에 기자회견 막판에 QT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파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부터 QT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이번 회의 때는 논의를 안 했는데 3월부터는 본격 논의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금리 인하와 QT 테이퍼링은 독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QT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QT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금리 인하를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해석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 금리 인하보다 QT 테이퍼링을 먼저 할 가능성도 이번에 열어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고용 악화가 금리 인하 치트키다. 파월은 이번에 노동시장이 급격히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12월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12월에 얘기한
물가 2%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 먼저 할 수 있다. 이 문장에 이 고용시장의 급격한 악화가 있다면 이라는 게 포함된 거죠.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연준은 지금 실업률의 악화까지 감수하면서 더 긴축을 할 의사는 없다. 고용의 급격한 악화가 온다면 금리 인하식이 빨라질 것이다. 즉 파월의 공포는 크게 두 가지. 인플레가 2% 위에서 고착화되는 것, 그리고 고용시장의 심각한 악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연준이 소프트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했는데요. 지금 이날 파월 강조한 거는 주거비가 앞으로 내려올 공산이 크다. 이거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각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월걸브 시간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진로우나 다른 지표에 비해 PC로 잡히는, CPI로 잡히는 주거비의 인하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많이 후행한다. CPI 이상 주거비가 많이 후행한다. 파월이 사실상 이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CPI로 보는 임대료는 안정될 것이다. 민간에서 얘기하듯이 이거는 후행 지표가 맞다. 이런 인정을 이날 파월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개의 지역 연은을 통해서 소프트 데이터, 비즈니스맨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다. 우리가 하드 데이터에 매몰돼서 그걸로만 의사결정하는 바보는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하자면 이날 FOMC는 그냥 파월의 어떤 방어전에 불과했다. 결국 연준이 필요한 건 데이터, 확신이고 인플레가 완벽하게 2%로 갈 수 있다는 근거인데 그 데이터와 확신과 근거가 정확히 뭐냐? 이건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지난 12월에 완화적으로 비치는 발언했다가 때려 맞은 뒤로 이번 FOMC는 정말 몸을 사리기에 급급했다 정도 총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날 성명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시스템 건전하다, 사운드 앤 리질리언트 이거를 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마침 같은 날 뉴욕 기반 지역 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프 은행 주가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40% 급락했습니다. 손실을 기록하고 배당금이 대폭 삭감된 여파인데요. 참 우습죠. 연준이 성명서에서 은행 시스템이 충분히 건전하다고 생각해 은행 시스템 언급을 뺀 바로 그날 뉴욕 기반 지역 은행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준도 보지 못하는 어떤 꼬리 리스크, 블랙 스완 이런 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가 되겠죠. 앞으로 월걸부가 꾸준히 현지 소식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오늘 브랜베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